무슨 일이야? 할머니, 준비하세요. 새벽 3시 73세 고정심 할머니의 현관문이 미친 듯이 두드려졌습니다. 문 밖에 선 것은 평소 인사만 나누던 아래층 청년, 그의 얼굴은 진짜 죽음을 목격한 사람처럼 창백했죠. 왜 도망쳐야 하는지,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청년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통장을 움켜쥐고 뛰쳐나간 정심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악마가 바로 한 지붕 아래 있었다는 것을. 새벽 3시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심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73년을 살아온 그녀의 잠은 언제부턴가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정심을 잠에서 깨운 것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어요. 쿵쿵쿵,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어서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 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마치 문이 부서질 것처럼 절박한 손길이었죠. 할머니,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아래층에 사는 총각 지유였습니다. 22살의 그 젊은이는 평소에 정심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던 착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급박함이었을까요?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문 밖의 소란스러움이 더 신경 쓰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지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숨이 가빴죠. 정심은 망설였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찾아와서 도망가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하지만 평소 얌전하고 예의 바른 지유가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구는 걸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유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정심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을 목격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할머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정심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전쟁 때도 피난을 가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새벽에 갑자기 도망가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할머니가 위험합니다. 통장이랑 도장, 중요한 것들만 챙겨서 나오세요. 빨리요. 지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정심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체인을 풀고 문을 열자 지유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는 정심을 재촉했죠. 옷 갈아입으실 시간도 없어요. 겉옷만 걸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정심은 잠옷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안방 서랍장에서 평생 모아둔 통장 여러 개와 도장을 꺼냈어요.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그리고 얼마 전에 만기가 된 적금 통장까지. 이것들을 낡은 손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도망가야 한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죠.
할머니, 뒷계단으로 가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위험합니다. 지우가 정심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벽의 정막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숨이 가빠왔지만 지우의 다급한 모습을 보니 쉴 수도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정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건가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누가 원한을 품을 일이 있었을까요?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항상 인심 좋게 대했고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는데 말이죠.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정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지우가 부축해주는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드디어 1층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주차장 출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택시를 불러놨어요. 빨리 타세요.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골목길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025년 3월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정심은 얇은 점퍼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죠.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의 불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정심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4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처럼 멀게만 보였습니다. 기사님, 동대문 찜질방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지우가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렸습니다. 정심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찜질방? 왜 거기를 가는 거니? 일단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해요. 거기서 설명드릴게요. 택시가 출발하자 정심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의 서울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가 갑자기 무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심은 지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22살의 젊은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니? 내가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정심의 간절한 물음에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안전한 곳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택시는 한강을 건너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손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들어있는 이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통장 속 숫자들이 과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 입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우가 먼저 내려서 주변을 살핀 뒤 정심이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찜질방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내는 동안 정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잠옷 위에 걸친 낡은 점퍼, 공포에 질린 얼굴. 73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죠. 찜질방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정심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지우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식혜를 2캔 뽑아왔습니다. 정심에게 한 캔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몸을 녹이셔야 해요.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식혜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가슴속 한기는 여전했어요. 누가 왜 자신을 노리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죠. 찜질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정심과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새벽잠을 자는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심에게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정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왜 새벽에 갑자기 도망쳐야 했는지, 악인의 그림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막연한 공포만이 정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73년의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의 노란 불빛이 정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자 찜질방 안은 조금씩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샤워실에서 나는 물소리가 현실감을 더해주었지만 정심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식혜 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정심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지우를 바라보며 정심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니니? 정심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이만큼 두렵지는 않았죠. 지우는 정심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속해서 찜질방 입구 쪽을 신경 쓰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우의 대답은 정심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정작 무엇이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정심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찜질방의 온돌 바닥은 뜨거웠지만 정심의 몸은 계속 차가웠어요. 공포라는 감정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잠옷 위에 걸친 낡은 점퍼를 더 꽉 여미면서 정심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방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6시가 되자 찜질방은 제법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씻으러 가고 매점도 문을 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정심에게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뭐 좀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김밥이라도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 뭐가 넘어가겠니? 정심이 손을 저었지만 지우는 이미 매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정심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찜질방 한 구석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정심에게는 부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유조차 모른 채 말이죠. 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돌아온 지우가 정심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김치 김밥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만 정심은 전혀 입맛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시장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어 팔던 자신이 남이 만든 김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할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지우의 권유에 정심은 마지못해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둥 마는 둥 삼켰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셔도 마찬가지였죠. 지우야, 너는 어떻게 이 시간에 깨어 있었니? 새벽 3시에 말이야. 정심이 갑자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젊은 청년이 새벽 3시에 깨어 있다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게 말이죠.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밤에 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밤에 일한다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정심의 질문에 지우는 또다시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정심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우의 직업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찜질방 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어요. 정심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자신은 그 평범함 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밖에 나갔다 올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심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우를 붙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니?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금방 돌아올게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지우는 정심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심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찜질방을 나가고 있었죠. 홀로 남은 정심은 손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이 가방이 유일한 안전장치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과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찜질방의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까지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혹시 지우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신을 여기에 버려두고 간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때 찜질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우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떠날 때보다 더 어두웠죠.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좀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정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알아야 대처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나를 노리는 거니? 왜 내가 위험한 거야? 정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서럽고 억울했어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우는 정심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정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 답답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죠. 찜질방의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었지만 정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위기 앞에서 세상의 다른 일들은 모두 하찮게 느껴졌으니까요. 9시가 되자 찜질방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을 즐기러 온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찜질방을 가득 채웠지만 정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정심은 문득 집에 있을 아들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도원과 미지는 지금쯤 일어났을까요? 어머니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까요?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부부가 자주 집에 들렀던 것, 집을 팔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 보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그때는 그저 효도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니, 그냥 집에 있을 아들 생각이 나서. 아드님이요? 연락은 안 오셨어요? 지우의 질문에 정심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나오느라 확인도 못했었죠. 화면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모두 도원의 번호였습니다. 정심이 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지우가 급히 말렸습니다. 할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 아들이 걱정해서 전화했을 텐데. 안 돼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아직은 안 돼요. 지우의 단호한 말투에 정심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왜 아들의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설마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어떻게.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를 해치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죠. 설마 자신도 그런 경우가 된 건 아닐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 10시가 되었습니다.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정심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누구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정심을 미치게 만들었죠. 새벽의 공포는 이제 낮의 답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역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심과 독자 모두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의문과 불안뿐이었죠.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찜질방의 뜨거운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자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죠. 눈을 감자 어제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 6시 정심은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잠이 없는 노인의 숙명이었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늘 2~3명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손주가 들를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아침을 먹고 나서는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김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 지단.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는 장인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시장 좌판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동대문 시장 한 구석의 작은 김밥 가게. 간판도 없는 허름한 좌판이었지만 정심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어요. 좌판을 정리하고 김밥 말 준비를 하는 동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참치김밥 2줄 주세요. 네, 알았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말아드릴게. 정심의 손은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리듬이었어요. 김밥 한 줄을 써는 칼질도 정확했죠. 모든 조각이 똑같은 두께로 잘려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렸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시장 상인들까지 다들 정심의 김밥을 먹으러 왔어요. 푸짐한 속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맛이 입소문을 탔죠. 바쁜 와중에도 정심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학생, 오늘 시험 본다고 했지? 잘 봐야 해.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심의 하루를 채웠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했죠. 외로운 노년의 삶에서 시장은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도원과 며느리 미진이었어요. 평일 낮에 부부가 함께 시장을 찾는 건 드문 일이었죠. 정심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씻고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도원아. 미진이도 왔네. 무슨 일이야, 평일 낮에? 도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미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떠세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팔팔한데 뭘 쉬어. 일하는 게 더 건강에 좋아. 그때 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이제 혼자 계시기엔 나이도 있으시고. 정심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정심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 미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다급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집도 너무 크잖아요. 팔고 저희랑 같이 살면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집을 판다는 말에 정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집은 왜 팔아?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도원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정심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들 부부는 계속 설득했어요. 무려 30분 동안이나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반복했죠. 결국 정심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두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심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특히 미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이 신경 쓰였죠. 저녁 6시가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지만 집에 도착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낡았지만 정이 든 집. 남편과 함께 신혼을 시작했고 아들을 낳아 키운 곳이었죠.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어머님, 저 미진이에요. 낮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안 변했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님, 그래도 보험은 하나 들어두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보험 이야기는 최근 들어 미진이 자주 꺼내는 주제였습니다. 실버보험, 상해보험, 심지어 종신보험까지. 정심은 그때마다 거절했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험은 됐어. 나이 들어서 보험료 내기도 부담스러워. 제가 보험료는 대신 내드릴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진의 말은 듣기에는 효도하는 며느리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심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아들 부부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주 찾아오고 안부를 묻고 선물을 사오고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특히 2개월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원이 술에 취해 찾아온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돈이 필요한데. 그날 도원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정심은 1,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후로 도원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해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정심은 찜질방에서 눈을 뜨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평범한 일상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일상적인 순간들이 실은 위험의 전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평범한 하루였는데. 정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상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어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시장에 왔었어. 같이 살자고 했지. 집도 팔라고 하고 보험도 들라고 하고.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죠. 정심은 계속 회상했습니다. 도원이 어렸을 때의 모습, 대학에 들어가던 날, 결혼식을 올리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손주 생각도 났습니다. 12살 손자는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시장에 놀러 와서 김밥을 먹고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즐겼죠. 하지만 최근엔 손주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뭔가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최근에 달라진 것들이요. 지우의 질문에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많이 이상했어. 갑자기 잘해주고 돈 이야기를 자주 하고. 하지만 설마 했지. 내 아들인데. 정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죠. 자식이 잘못해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변명이라도 찾아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11시가 되자 정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원이었어요. 정심은 전화를 받고 싶었지만 지우의 만류로 참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정심에게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정말 걱정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심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까지의 평범한 삶이 그리웠어요.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쉬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심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정심과 지우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1시에 햇살이 따가웠지만 정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우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정심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나 집에 가보고 싶어.
멀리서라도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지우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직은 멀리서만 볼게. 제발, 내가 4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이렇게 쫓겨나듯 나와야 하니? 정심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우의 팔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모습에 지우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절대 가까이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할머니를 알아보면 바로 떠나야 해요.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한 정심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장을 보던 슈퍼마켓,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공원, 늘 인사를 나누던 이웃집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심에게는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지우가 주변을 살피며 정심을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놀이터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심의 집이 잘 보였죠. 15층 끝에서 두 번째 집, 베란다에는 정심이 키우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기, 저 베란다 보이지? 내가 매일 아침 물 주던 화분들이야. 저 제라늄은 작년 봄에 심었는데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 현관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원과 미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급한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미진은 계속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도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시장에도 안 계시고 친구 집에도 없대. 이상하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난 후 정심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찾아다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씁쓸했어요. 정말 걱정해서 찾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 이제 가요.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지우의 재촉에도 정심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집을 향한 발걸음이 저절로 나가려 했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거실이 나타날 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정심의 간청에 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오후 2시에 아파트 단지는 한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때 정심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 할머니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심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 했지만 지우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절친한데 그분이 할머니를 봤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평생을 함께한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김씨 할머니는 정심의 집 앞을 지나가며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정심이 왜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자 아파트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손주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학원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손주가 보고 싶네. 우리 준호,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정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자고 갔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하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걸 즐겼습니다. 할머니, 손자분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우의 위로에도 정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왜 도망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게 답답했죠. 그때 다시 도원과 미진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미진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도원은 전화통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못 찾겠어요. 혹시 거기로 오시면 연락 좀 주세요. 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진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미진이 주변을 살피며 도원을 나무랐습니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지우야, 방금 들었니? 계획이 틀어졌다고.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어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파트를 떠나면서 정심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집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걷던 길, 매일 만나던 사람들, 매일 보던 풍경들.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시지 마세요.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위로했지만 정심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택시는 다시 동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 집인데. 안 돼요,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지우의 단호한 대답에 정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계속 커져갔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왜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오후 4시가 되어 다시 찜질방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심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걸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 13시간, 그 시간 동안 정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찜질방으로 들어가기 전 정심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도원의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어머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정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인데 지금은 가장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요.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눈에 띄어요. 지우의 말에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곳이 임시 피난처지만 얼마나 더 숨어 지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찜질방 입구에서 정심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을 텐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집이 있어도 집으로 갈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심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의 정체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정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자식을 믿고 싶어 하니까요. 찜질방에서의 두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지우가 정심을 데리고 찜질방을 나섰어요. 정심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디 가는 거니?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나? 찜질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 눈에 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요. 지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동대문 시장 뒤편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벽돌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지우는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정심을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죠. 여기가 어디니? 무서운데. 정심의 불안한 목소리에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창고예요.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철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작은 창고였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전기난로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생수병들과 컵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죠. 창문은 없었지만 환풍구가 있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전기난로를 켜자 공간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창고를 비췄어요. 정심은 낡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선반들이 있었고 거기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검은 양복, 흰 장갑, 그리고 장례용품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장례 관련 일을 하는 거니? 정심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끓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장례 지도사 견습이에요.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쉼터가 필요했죠. 정심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안전이 우선이었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불편하시겠지만, 며칠이라니? 나는 언제까지 숨어 지내야 하는 거야? 정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떠난 지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지쳐가고 있었어요. 73세의 나이에 이런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지우는 정심 앞에 컵라면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정심이 급하게 물었지만 지우는 또다시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심은 답답했지만 지우를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정심은 창고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장례식 사진들이었죠. 지우가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우야, 부모님은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아시니?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작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정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신을 도와주는 건가 싶었어요. 자신의 할머니를 생각하며 도와주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힘들었겠구나. 혼자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자 창고는 전기난로 덕분에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정심은 소파에 기대앉아 담요를 덮었어요. 지우가 가져다 준 담요는 낡았지만 포근했죠. 집에 있는 이불이 그리웠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심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지만 지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지우가 나간 후 창고는 고요해졌습니다. 전기난로가 내는 작은 소리만이 들렸어요. 정심은 손가방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었죠. 농협 통장에는 5천만 원, 우체국 통장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얼마 전만기된 적금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아끼고 절약했던가요? 김밥 하나를 팔아 얻은 이익은 1,000원 남짓이었지만 그것을 모아 이만큼 만들었죠.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또 도원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도 있었어요. 정심은 망설이다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도원이에요.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돼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미진이도 울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이제 그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까 들었던 계획이 틀어졌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8시가 넘어서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아낸 듯 했죠. 할머니,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지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는 창고 앞을 지나갔다가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우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를 찾는 것 같았어요. 수상한 사람들? 누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빚쟁이들인 것 같아요. 정심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빚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나는 빚 같은 거 없어. 할머니가 아니라 아드님이 빚을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정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원이 빚을 졌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건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밤 9시가 되자 창고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정심은 담요를 더 꽁꽁 둘렀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지우야, 나는 정말 집에 못 돌아가는 거니? 정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정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꼭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지우의 따뜻한 손길에 정심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낯선 젊은이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10시가 되어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고 정심은 소파에서 자기로 했어요.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적어도 안전한 곳이었죠. 할머니, 불 끄도 될까요? 그래, 자자. 너도 피곤할 텐데. 불이 꺼지고 어둠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 침대가 그리웠고 익숙한 베개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웠죠. 한밤중에 정심은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을 보니 지우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젊은이가 바닥에서 자는 게 미안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악인의 그림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불안과 공포만이 정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창고의 작은 공간은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지금 정심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임시 거점이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안전했으니까요. 정심은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요. 창고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6시 정심은 불편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밤을 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지우는 이미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지우의 인사에 정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잤다고 하기엔 너무 불편한 밤이었지만 불평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래, 너는 바닥에서 잤는데 괜찮니? 저는 익숙해요. 일하다 보면 이런 데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우가 커피와 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정심은 감사했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씩 정신이 들었죠. 아침을 먹으며 정심은 지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왜 장례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젊은이들은 기피하는 직업인데 말이죠. 궁금증이 커지자 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물어봐도 되니? 왜 장례 일을 하게 된 거야?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 이 일을 접했죠. 장례 지도사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부모님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었죠. 정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8살에 부모를 잃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우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작년에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같은 선생님이 도와주셨죠. 그분께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심은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죠.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다 견뎌야 했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우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음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이 젊은이는 그 일에 소명감을 갖고 있었죠. 오전 8시가 되자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아침에 장례가 있어서요. 장례? 그럼 나는 어떡하니? 정심의 불안한 목소리에 지우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문 잠그고 계시면 돼요.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지우가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단정했어요. 장례 지도사 견습생이라는 직업이 실감났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지우에게 정심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밤에 일한다고 했잖아. 낮에도 일하니? 장례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죽음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죠. 지우의 대답에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었듯이 말이죠. 지우가 나간 후 창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심은 혼자 남겨진 것이 불안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또 도원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진의 문자도 있었어요. 어머님, 미진이에요. 정말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 연락 좀 주세요.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니 정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준호가 자신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미진이 꾸며낸 말일까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더 괴로웠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정심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아닐까 두려웠죠. 이 건물 지하에 누가 있다는데? 아니야, 여긴 그냥 창고야. 비어 있을 거야.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심은 소파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죠. 잠겼네. 다른 데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죠. 정오가 다 되어서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온 것 같았죠. 할머니, 별일 없으셨죠? 아까 누가 와서 문을 열려고 했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정심의 말에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모르니 다른 곳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였어요. 정심은 반가운 마음에 받아들었죠.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김밥이라는 게 반가웠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하면서 이상한 걸 봤어요. 장례식장 시스템에서요. 이상한 거? 뭔데? 정심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누군가 할머니와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했다는 걸까요? 설마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서류는 아니겠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서류인데? 자세히 말해봐.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섣불리 말씀드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요. 지우의 모호한 대답에 정심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지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가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일이 생겼어요. 밤늦게까지 걸릴 것 같은데. 그래, 가봐. 나는 괜찮아. 정심이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도 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죠. 지우가 다시 검은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정심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장례용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향, 초, 장갑, 그리고 상복들. 죽음과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죠. 평소라면 불길하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이 물건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뜨거운 국물이 속을 달래주었지만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밤 8시 지우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디어 찾았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뭘 찾았는데? 이건데. 보시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우가 내민 서류를 본 정심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사망 예정자 명단에 말이죠. 보호자란에는 아들 도원의 이름이, 보증일란에는 며느리 미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꿈이 아닐까, 악몽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죠. 자신의 자식이,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이게 뭐야? 정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우가 정심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정심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죠. 장례지도사 견습생이라는 지우의 직업이 이제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무서운 계획을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죽음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명을 구한 셈이었죠.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정심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망 예정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 서류는 어제 장례식장 시스템에서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미리 접수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는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서류상으로는. 지우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심도 알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자신이 곧 죽을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사망 원일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추락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추락사. 나를 떨어뜨려 죽일 계획이었다는 거니?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상상도 못했죠. 지우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이에요. 수익자는 모두 아드님과 며느님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금이.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심이 재촉했어요. 얼마야? 말해봐. 총 5억 원이 넘어요. 여러 보험사에 나눠서 가입되어 있었어요. 정심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니. 미진이 그렇게 보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내가 언제 이런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나는 가입한 적이 없는데.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전문가가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필적이 미묘하게 달라요. 지우가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정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심이 평소에 쓰는 글씨체와는 달랐어요. 누군가 흉내낸 것이 분명했죠. 밤 9시가 되자 지우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확인한 건데요. 장례식장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아마 아드님이 그들과 접촉한 것 같아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위해 브로커까지 동원했다는 게 더 끔찍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걸까요? 정말 도원이가 이런 짓을 한 거니? 정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 서명이 아드님 것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도 아드님 번호예요. 그리고 지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도원의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리 준비하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장례식장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심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정했던 목소리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며느님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류 보세요. 지우가 보여준 서류에는 미진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었죠. 게다가 보험 서류를 작성한 것도 미진의 필체와 비슷했어요. 정심은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손주도 예쁘게 낳아 키웠죠. 그런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계획에 가담했다니요. 10시가 넘어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정심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배신했어도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였죠.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할머니, 위험해요. 지금도 할머니를 찾고 있을 거예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었죠. 손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엄마가 감옥에 가면 준호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새벽 1시가 되어도 정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볼수록 정교하게 짜인 계획이었죠. 자신이 추락사로 죽으면 보험금 5억 원과 집값 15억 원, 그리고 예금 1억 원까지 모두 21억 원이 아들 부부에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21억. 나를 21억에 팔아넘기려 했구나. 정심의 혼잣말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목숨값이 21억 원이었다니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지우가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쉬셔야 해요. 내일 결정하셔도 돼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도원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했을 때의 감동,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쓰라린 상처가 되었죠. 새벽 3시 정심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들이든 며느리든 잘못은 잘못이었죠.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깨어있니? 정심의 부름에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경찰에 가자. 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우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침 6시가 되자 정심과 지우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정심의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심도 며칠 전까지는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자식을 고발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민원실에 있었어요. 정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저 신고하러 왔는데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심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인. 아니,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심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며 물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정심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가장 하기 힘든 말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예요. 그 순간 정심은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었죠. 지우가 옆에서 정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였어요. 악역의 정체가 마침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는 잔인한 진실. 하지만 정심은 이제 그 진실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심은 2시간 넘게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 형사라는 40대 남자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봤죠.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새벽 3시에 할머니를 깨워서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죠? 김 형사가 지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우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말을 끝내지 못한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 서류들이 모두 위조라는 거군요. 보험 가입 서명도, 사망 예정자 명단도요. 지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시스템에 이미 입력되어 있었어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다른 형사들을 불렀어요. 곧 조사실에 여러 명의 형사들이 들어왔죠. 오전 9시가 되자 지우의 제안으로 변호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어요. 최정우 변호사라는 사람이었죠. 30분 후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지우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그것도 존속살인미수죠. 증거도 충분하고요. 정심은 존속살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 죄, 그 무거운 죄명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게 될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최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며느님의 동선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함정을 놓아서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김 형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으면 더 확실하죠. 정심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함정이라니 무슨 함정을 놓는다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과 며느님이 분명 움직일 겁니다. 정심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오후 1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형사가 정심의 휴대전화로 도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원아, 엄마야. 집에 갈게. 오후 3시쯤 도착할 것 같아.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도원의 문자를 읽으며 정심은 씁쓸했습니다. 걱정한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연기일까요?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한편 경찰은 이미 정심의 집 주변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곳곳에 형사들이 숨어 있었죠. 최 변호사도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도원과 미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카메라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잡혔어요. 도원의 손에는 음료수 봉지가 들려 있었고 미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 형사가 정심에게 설명했습니다. 저 음료수가 수상해요. 아마 약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 늘 효도했던 아들이 이제는 약물이 든 음료를 준비했다니요. 서류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우의 질문에 김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위조된 서류들일 겁니다. 할머니가 약물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서명을 받으려는 거겠죠. 오후 2시 30분 도원이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청 장치의 대화 내용이 들렸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다 했어. 어머님 오시면 바로 진행하면 돼.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정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구나. 확실해졌어요.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김 형사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역을 보낼 거예요. 여 형사가 할머니로 변장해서 들어갈 겁니다. 정심은 안도했습니다. 직접 가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여 형사가 정심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변장했어요. 멀리서 보면 정심처럼 보였죠. 오후 3시 정각 여 형사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모든 형사들이 긴장했어요. 정심도 경찰서에서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도원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 형사가 정심처럼 연기하며 들어갔습니다. 미진도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피곤하실 텐데. 미진이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도원과 미진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음료수가 바닥에 떨어졌고 서류 가방을 든 미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원이 항의했지만 김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어머님 걱정해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음료수를 검사하니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서류 가방에는 위조된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재산 포기 각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유서까지 있었죠. 경찰서로 연행되는 도원과 미진의 모습을 보며 정심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슬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들었죠. 저녁 6시 김 형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도원 씨가 도박 빚이 5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정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이라니요. 성실하기만 했던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미진 씨는 주도적으로 계획을 짠 것 같아요. 보험 가입도 서류 위조도 모두 미진 씨가 했습니다. 미진이 주범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한 얼굴 뒤에 그런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요. 밤 8시 정심은 지우, 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죠. 할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우의 제안에 정심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거실 소파도 부엌 식탁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죠. 이곳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심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고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법의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최정우 변호사가 동행했고 지우도 함께 갔습니다. 법원 앞에서 정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자식을 고발한 부모가 되어 이곳에 서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죠.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원과 미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해 보였죠. 도원이 정심을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사건을 설명했어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과 부동산 15억 원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죠. 도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걱정한 것뿐입니다.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수면제가 든 음료수, 녹음된 대화 내용. 검사가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도원과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미진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었을 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가 부자야. 조금만 참으면 돼.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은 있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미진의 차가운 계산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심은 그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정했습니다. 복도에서 정심은 도원의 국선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죠. 어머님, 도원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합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요?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합의를 하라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전과자가 되면 평생 낙인이 찍혀요. 정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목숨을 노린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오후 신문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도원이 직접 진술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박에 빠진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도원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왜 장례식장에 미리 연락했습니까? 그건 왜 추락사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까? 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미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 모든 건 오해예요. 하지만 미진이 직접 작성한 서류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미진이 정심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확실했죠. 이 서명은 피고인이 쓴 게 맞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녁 5시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의 구속을 결정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도원과 미진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식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법원을 나오며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견디셨어요. 이제 정식 재판이 남았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심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이 이렇게 쓸쓸한 적은 없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죠.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정심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온 동네가 알게 된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밤 9시 지유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왔어요. 지유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심은 지유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지유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유의 진심 어린 말에 정심은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10시가 넘어서 지유가 돌아간 후 정심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정심은 흐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심은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도원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직도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죠. 면회실에서 만난 도원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아 도원이 먼저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걱정돼서.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도원의 원망 섞인 말에 정심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죽이려 했잖니. 내가 뭘 잘못했니? 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도원아,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정심의 물음에 도원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늦은 후회였지만 정심은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큰 상처였으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아들과 며느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정심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밥 장사를 재개한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할머니, 어디 아프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정심은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원과 미진은 여전히 일부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특히 장례식장 브로커들이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죠. 브로커 중 한 명이 증언했습니다. 도원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어머니가 사고로 죽으면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죠. 그 증언을 들으며 정심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재판은 계속되었고 진실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도원과 미진의 죄는 점점 명백해졌어요.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 결정적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었어요. 정심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지우와 최정우 변호사가 함께였죠. 법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원과 미진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도원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미진의 얼굴은 생기를 잃었죠. 정심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연민이 공존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피고인 이도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도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 강미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어요.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존속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심은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았어요. 자식을 감옥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아팠죠. 재판이 끝나고 도원이 연행되기 전 정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원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법원을 나오며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 달이 지난 2025년 10월 정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계속했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정심의 사연을 알았지만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죠.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준호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정심을 꼭 안았습니다. 정심은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우리 준호 많이 컸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이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부모가 구속된 후 미진의 여동생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손주가 안쓰러웠지만 자신이 키울 형편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주말마다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와의 만남은 정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손주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지우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식 장례 지도사가 되어 더욱 바빠졌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정심을 돌봤어요.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나는 팔팔해. 너야말로 밤낮 없이 일하느라 힘들겠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한다는 게 의미 있잖아요. 정심은 지우를 대견하게 바라봤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청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2025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정심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한때는 무서운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거실 가구를 바꾸고 벽지도 새로 했어요. 베란다의 화분들도 새 것으로 교체했죠. 공간이 바뀌자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심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 브로커들과 관련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밝혀지면서 정심 외에도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범죄 조직을 잡을 수 있었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구할 수 있었고요. 정심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니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어요. 2026년 3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준호가 주말마다 와서 도왔고 지우도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렀습니다. 어느 봄날 정심은 시장 좌판에 앉아 김밥을 말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무서운 새벽이 떠올랐어요. 지우가 문을 두드리며 도망가라고 외쳤던 그날. 만약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 김밥 2줄 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심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말아드릴게요. 정심의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마는 솜씨는 30년의 내공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며 정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74세가 된 정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심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김밥도 잘 팔렸고 준호 녀석이 전화도 했다. 지우도 잠깐 들러서 차를 마시고 갔다. 도원이와 미진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정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배신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9시 정심은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준호에게 줄 목도리를 짜는 중이었어요. 한 코 한 코 뜨며 정심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였어요. 정심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었어요.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을 지켜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김밥과 함께 위로를 전하는 할머니가 된 거죠. 새로운 봄은 그렇게 정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 희망이 피어났어요.